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귀한 자원은 무엇일까요? 이 한마디에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석유나 금보다 더 귀한 자원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의실은 술렁였고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가슴에도 강한 울림을 남길 겁니다. 그 자원은 바로 우리가 간과했던 유일하게 한국만 갖고 있던 보물, 그리고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 교수 리처드 박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로 어릴 때부터 언어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어요. 특히 제 뿌리인 한국어와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매료되어 평생을 연구에 바쳤죠. 10년 전 하버드에 부임한 이후 세계 문자 체계의 비교 언어학이라는 강의를 통해 한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느껴졌어요. 젊은 인재들이 언어의 세계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제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단에 올라 컴퓨터를 연결하며 인사했어요. 오늘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세계 각국이 가진 진정한 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금과 석유보다 귀한 대한민국의 보물이라는 제목을 띄웠어요. 몇몇 학생들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나요? 석유일까요? 금일까요? 아니면 군사력? 기술력? 학생들이 소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경제력이라고 말했고 다른 학생은 자연자원이라고 대답했죠. 모두 예상했던 답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국이 지닌 진짜 보물을 소개할게요. 그것은 금이나 석유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자원입니다. 바로 한글이죠. 강의실에 의아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제 말이 의외였나 봐요. 미소를 지으며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자 문화적 자산이며 무엇보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에요. 제 열정이 목소리에 실려 강의실을 채웠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이 싹 트는 순간이죠. 갑자기 교실 뒤쪽에서 한 손이 올라갔어요. 사토 히로시, 일본에서 온 교환 학생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회의적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에도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과 뛰어난 기술이 많아요. 어떻게 한글이 금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히로시와 저 사이를 오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훌륭한 질문이에요, 히로시 군. 일본의 문자 체계도 분명 독특하고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봅시다. 가나와 한자로 이루어진 일본어 문자 체계를 완전히 배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히로시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몇 년 걸리겠죠. 맞습니다. 반면 한글은 원리만 이해하면 하루 만에도 배울 수 있어요. 실제로 세종대왕은 현명한 사람은 아침에 배우면 저녁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깨우친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터에 일본어와 한글의 구조를 비교한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문자 습득 시간, 인식 속도, 표현 가능한 소리의 범위 등 객관적인 데이터가 담겨 있죠. 보세요, 히로시 군. 한글은 모음 10개, 자음 1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는 일본어의 가나가 표현할 수 있는 소리보다 훨씬 넓은 범위입니다. 더구나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과학적 문자죠. 히로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관심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제가 사랑하는 순간, 지식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문자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문자는 지식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도구예요. 더 효율적인 문자는 더 빠른 지식 전파와 민주화를 의미합니다. 한글의 창제는 단순한 문자 개발이 아니라 문화적 혁명이었죠. 강의실 곳곳에서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의구심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설득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다음 시간에는 한글의 창제 배경과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종소리와 함께 첫 강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강의를 준비하며 제 연구실에서 오래된 세종대왕 초상화를 바라봤어요.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늘 가슴이 뭉클해지는 장면이죠.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사본을 펼쳐들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전할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지난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채웠죠. 첫 강의에 관심을 보였던 학생들이 친구들을 데려온 모양입니다. 특히 앞자리에 히로시가 공책을 펼쳐놓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프로젝터에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띄웠죠. 경건한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입니다. 1397년에 태어나 1450년까지 조선의 제4대 왕으로 재위했죠. 그런데 여러분, 왕이 왜 문자를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학생들 사이에서 궁금증 어린 표정들이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교실을 가로질러 걸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15세기 조선에서는 문자 생활이 한자로만 이루어졌어요. 한자는 배우기 어려워 양반 계층만 익힐 수 있었죠. 일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죠.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글자를 모르면 그 뜻을 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한글 창제의 시작이었어요. 백성을 향한 왕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문자죠. 히로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글 창제 전에는 한국에 고유 문자가 없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히로시 군. 한국은 한자를 차용해서 사용했지만 한국어의 문법과 발음은 중국어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두나 향찰 같은 방식으로 한국어를 표기하려 했지만 모두 한계가 있었죠. 프로젝터에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커졌어요.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한 책입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했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훈민정음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때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일어섰어요.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 리웨이였죠. 교수님, 중국은 한자의 깊이와 역사로 자랑할 만한 고유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자가 없으면 어떻게 한국이 문화적으로 자랑할 수 있을까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리웨이의 질문은 도전적이었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웨이 군, 한자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깊이는 정말 놀랍죠. 중국 문명의 위대한 유산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한자를 완전히 익히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리웨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최소 수년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배우는 것을 포기하게 될까요? 한자의 복잡성은 양날의 검이었죠. 문화적 깊이를 주는 동시에 지식의 평등한 분배를 방해했습니다. 칠판에 간단한 한글 자음과 모음을 썼어요. 반면 한글은 어떨까요?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죠. 세종대왕은 이런 효율성과 접근성을 통해 문화가 더 깊고 넓게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리웨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완전히 설득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생각할 거리를 얻은 듯했죠.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 당시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한자를 버리는 것이 중국 문명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는 사람들이 쉽게 익혀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로시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한글은 얼마나 빨리 보급되었나요? 처음에는 느렸습니다, 히로시 군. 양반들의 반대가 심했거든요. 하지만 점차 여성들과 평민들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죠. 특히 언문소설이라는 한글로 쓰인 소설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한글의 사용이 확산되었어요. 프로젝터에 한글로 쓰인 고전소설 춘향전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런 소설들이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을 늘렸고 문해율이 높아졌죠. 한자만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문화적 혁명이었습니다. 리웨이가 다시 질문했어요. 하지만 한자를 버리면서 잃은 문화적 연결성은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한국은 한자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리웨이 군. 오늘날까지도 한자어는 한국어 어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한글은 한자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보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지혜였어요.
학생들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의 말씀을 인용했죠.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반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 한자와 맞지 않으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것이 바로 한글 창제의 진정한 정신이에요. 수업을 마치며 학생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관심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웨이와 히로시는 강의실을 나가면서도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죠. 문자가 단순한 기호를 넘어 한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전달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다음 강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다룰 차례였죠. 언어학자로서 한글의 체계에 처음 매료되었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들과 우주의 원리를 담은 모음들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었는지 모릅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처음 강의 때보다 청중이 훨씬 많아진 것이 눈에 띄었죠. 앞줄에는 히로시와 리웨이가 나란히 앉아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글의 진정한 가치, 그 과학적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프로젝터의 한글 자음 기억,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의 이미지를 크게 띄웠죠. 여러분, 이 글자들을 자세히 보세요. 무엇이 특별해 보이나요? 학생들이 잠시 이미지를 살펴보았어요. 물리학을 부전공하는 제니퍼가 손을 들었습니다. 글자 모양이 뭔가 실제 물체나 형태를 본뜬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제니퍼. 한글의 자음은 발음할 때 성대와 입속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죠. 니은은 혀가 위깃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발음 기관의 단면도와 한글 자음을 나란히 보여주었어요. 학생들의 눈이 커졌죠.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은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리를 글자 모양에 반영했습니다. 이건 15세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서양에서 음성학이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수백 년 전의 일이죠.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미국 출신 학생 마이클이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미국은 이미 첨단 기술과 혁신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문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결국 모든 문자는 의사소통 도구일 뿐 아닌가요?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마이클의 질문은 도전적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이런 의문이 있어야 깊은 이해가 가능하니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마이클. 맞아요. 모든 문자는 의사소통 도구죠. 하지만 도구의 효율성은 어떨까요? 알파벳은 훌륭한 문자지만 한글과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차이가 있어요. 칠판에 영어 단어 트립과 한글 트립을 나란히 썼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소리와 철자 사이의 일관성이 낮아요. 스루, 터프, 도를 보세요. 비슷하게 쓰이지만 발음은 전혀 다르죠. 반면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쓰고 쓰는 대로 읽힙니다. 이런 효율성이 학습 속도와 문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죠. 완전히 설득된 것 같진 않았지만 생각할 거리를 얻은 듯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글은 소리의 특성을 글자 모양에 반영했어요. 이런 체계성은 배우는 사람에게 논리적 일관성을 제공하죠. 히로시가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한글의 모음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나요? 훌륭한 질문이에요, 히로시 군. 프로젝터에 한글 모음, 이, 오, 아의 이미지를 띄웠어요. 한글의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은은 땅을, 이는 사람을, 오와 아는 하늘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기본 모음들을 조합해 요, 야, 우, 유 같은 복합 모음을 만들었죠. 리웨이가 갑자기 질문했어요. 그렇지만 교수님, 한자도 각 글자의 의미와 철학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상형 문자로서 한자는 더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리웨이 군. 한자의 상형적 특성과 문화적 깊이는 분명 놀랍죠. 하지만 한글과 한자는 설계 목적이 달랐어요. 한자는 의미 중심 문자로 각 글자가 개념을 나타냅니다. 반면 한글은 소리 중심 문자로 발음을 표기하는 데 초점을 맞췄죠. 슬라이드를 넘겨 한글의 조합 원리를 보여주었어요. 한글의 진정한 혁신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음절을 만드는 방식에 있습니다. 한이라는 글자를 보세요. 히읗, 아, 니은이 모여 하나의 음절을 이룹니다.
이런 모아쓰기 방식은 공간 효율성도 높이죠. 마이클이 다시 질문했어요. 그런데 왜 다른 나라들은 한글 같은 효율적인 문자를 채택하지 않나요? 정말 그렇게 우수하다면 더 널리 퍼져야 하지 않을까요? 역사와 문화적 맥락 때문이에요, 마이클. 문자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문화적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죠. 영어권 사람들이 알파벳을 버리고 갑자기 한글을 채택하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최근 한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유네스코에서도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인정했고,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어떻게 한국의 문해율을 높이고 지식 민주화에 기여했는지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이 이룩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발명품 중 하나예요. 오늘날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문화적 성취는 이런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마치자 몇몇 학생들이 앞으로 나와 추가 질문을 했어요. 마이클도 그 중 하나였죠. 교수님, 솔직히 문자에 이런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의 말에 따뜻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나마 전달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연구실에서 다음 강의 자료를 준비하며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최신 K-팝 뮤직비디오를 보았어요.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죠. 컵에 담긴 한국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이런 한류 현상이 가능했을까? 이 질문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또 더 늘어나 있었죠. 지난 국제 세미나 소식이 캠퍼스에 퍼진 모양입니다. 히로시와 리웨이는 이제 단골이 되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들 옆으로 여러 새로운 얼굴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어떻게 한국 문화의 핵심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프로젝터에 한류 언어를 통한 문화 확장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를 띄웠죠.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정체성과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산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한글 창제 이전 한국 문화는 지배층 중심이었죠. 한자를 아는 소수 양반만이 문화 생산과 소비의 주체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등장으로 뭐가 바뀌었을까요? 질문을 던지고 잠시 기다렸어요. 제니퍼가 손을 들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면서 문화 참여가 늘어났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한글은 문화 민주화의 시작이었어요. 18세기부터 한글로 쓰인 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춘향전, 심청전 같은 작품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널리 읽히면서 문학의 대중화가 일어났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고전소설의 한글 필사본 이미지를 보여주었어요. 이 소설들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죠.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당시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담았습니다. 특히 여성 독자층이 크게 늘어났어요. 한글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읽고 쓸 수 있는 힘을 주었죠. 히로시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현대 한국 문화에서 한글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대답하기 전 갑자기 교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일어섰습니다. 요시다 케이타, 일본에서 온 또 다른 교환 학생이었어요. 박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은 강력한 전통 문화와 기술력으로 전 세계에서 존경받고 있어요. 한국이 문화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요? 한글 하나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교실이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학생들의 시선이 저와 케이타 사이를 오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케이타.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은 분명 놀랍고 존경할 만하죠. 하지만 문화는 경쟁이 아닌 공유와 교류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특히 최근의 한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프로젝터에 최근 한류 현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이미지와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의 세계 투어, 한국 영화의 국제 영화제 수상,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순위 등의 데이터였어요. 보시다시피 최근 10년간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은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들은 전 세계 차트를 석권하고 있고 기생충, 미나리 같은 영화들은 아카데미상을 받았어요.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드라마가 됐죠. 케이타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은 이런 한류 현상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깊습니다. 한글의 효율성과 표현력은 한국어 가사의 K-팝, 자막으로 번역된 한국 드라마의 대사, 한국 문학의 번역 등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칠판에 BTS의 한글 가사와 영어 번역을 나란히 썼죠. K-팝 가사를 보세요. 한글의 음절 구조는 리듬감 있는 랩과 노래 가사에 특히 적합합니다. 짧은 음절로 강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죠. 이는 한류 음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글의 역할은 어떤가요?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한글의 영향은 큽니다. 한국어의 높임말, 반말 체계는 캐릭터 간의 복잡한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해요. 이런 뉘앙스가 외국 시청자들에게도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가죠. 케이타가 다시 질문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외 팬들이 한글을 배우나요? 대부분 번역에 의존하지 않나요?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거예요, 케이타. 최근 한류 팬들 사이에서 한글 학습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세종학당의 수강생이 10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어요. K-팝 팬들이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드라마 팬들이 자막 없이 보기 위해 한글을 배우고 있죠. 슬라이드를 넘겨 세계 각국의 한글 학습자 증가 추이를 보여주었어요. 한글은 이제 한국 문화를 전 세계로 퍼뜨릴 수 있는 주요 도구가 되었습니다. 문화는 언어를 통해 전파되고 한글의 접근성은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히로시가 손을 들었죠. 저도 사실 BTS의 노래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정말 배우기 쉬웠습니다. 그의 고백에 교실에 웃음이 퍼졌어요. 케이타도 조금 부드러워진 표정을 보였죠. 여러분, 문화는 경쟁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의 성공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시아 문화 전체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세계 지도 위에 한글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이미지였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한국 문화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이제는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이야기, 음악, 감정을 전하는 다리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문자가 가진 진정한 힘이죠. 수업이 끝나고 케이타가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한류에 대해 약간의 경쟁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오늘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아시아 문화축제에 한국 문화 부스를 함께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문화의 교류와 이해, 이것이 제가 강의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진정한 목표였으니까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문화의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히로시가 다가왔어요. 교수님, 한글이 한국 문화에 미친 영향은 알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그의 질문이 다음 강의 주제와 딱 맞아떨어져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일 강의할 내용을 미리 준비한 것처럼 완벽한 질문이었죠. 다음 날 강의실은 예상대로 더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케이타와 히로시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문화적 경쟁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함께 배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글이 한국 사회에 가져온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문자가 어떻게 민주주의와 사회 변혁의 중심에 설 수 있었는지 살펴보죠. 프로젝터에 한글과 민주화라는 제목의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도구이기도 해요. 한글 창제 이전 조선에서는 한자를 아는 소수 양반만이 지식과 권력을 독점했죠. 문해율이 5% 미만이었던 시대였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5%라는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들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문자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지식 민주화의 시작이었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한글은 교육의 평등을 추구했죠. 슬라이드를 넘겨 일제강점기 시대의 한글 운동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더 놀라운 점은 한글이 민족 정체성 보존에 끼친 영향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 교육을 강요했어요. 이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민족 정신의 상징이 되었죠. 갑자기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교수님, 미국에는 다양한 문서와 시스템이 존재하고 언어 문제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문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마이클. 미국은 이미 높은 문해율을 가진 나라죠. 하지만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문해율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칠판에 간단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한글 보급 이후 한국의 문해율 변화와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선이었죠. 보세요. 1945년 한국의 문해율은 약 22%였어요. 그러나 한글 전용 정책과 의무 교육 시행 후 1970년대에는 90%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문해율 증가 속도였죠. 학생들이 그래프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어요. 놀라움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해율의 증가는 민주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이해하고 정치 참여도가 높아지죠.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서 대학생과 지식인들이 중심 역할을 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히로시가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한글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물론이죠, 히로시 군. 높은 문해율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었어요. 한국이 50년 만에 농업국가에서 첨단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배우기 쉬운 한글이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현대 한국의 교육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오늘날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문맹률은 1% 미만이고요. 이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의 특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마이클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글이 없었다면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은 불가능했을까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더 어려웠을 거예요. 중국이나 일본처럼 복잡한 문자 체계를 가진 국가들도 발전했지만 한국의 발전 속도는 특별했죠. 한글의 효율성이 그 속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케이타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일본도 높은 문해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문자의 차이보다 교육 시스템의 차이 아닐까요?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케이타. 일본의 문해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일본어 습득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 보세요. 일본 학생들은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최소 2,000개의 한자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많은 교육 자원이 문자 학습에 투입된다는 의미예요. 반면 한글은 배우기 쉬워 다른 학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죠. 토론이 활발해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소그룹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잠시 그들의 대화를 경청했죠. 여러분, 한글의 가장 큰 사회적 영향은 지식의 민주화였습니다. 지식이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되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회혁명이었죠. 수업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세종대왕의 이 말씀은 문자가 가진 사회적 힘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한글은 목소리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교육혁명이자 민주화의 시작이었죠. 강의가 끝나고 마이클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강의였습니다. 문자가 사회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미국의 특히 소외된 지역의 문해율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글의 가치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현실의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마이클과의 대화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온 이메일이었죠. 국제 한글 학술대회 초청 연사로 저를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지난 강의들이 마음속에 떠올랐죠. 한글의 우수성, 그 문화적 가치, 사회적 영향력, 이제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는 한글에 관해 이야기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이제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이국적 문자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중요한 발명품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글의 글로벌 영향력에 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가 어떻게 21세기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지 살펴보죠. 프로젝터에 세계 지도를 띄웠어요.
한글을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세종학당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 82개국에 234개의 세종학당이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그 수는 절반도 채 되지 않았죠.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도를 보았어요. 케이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K-팝 때문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케이타. K-팝과 한류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배우기 쉬운 특성도 중요한 요인이죠. 슬라이드를 넘겨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미국 MIT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한글은 알파벳 중에서도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한류 팬들이 처음에는 문화적 호기심으로 배우기 시작하지만 곧 그 효율성에 매료되는 경우가 많죠. 리웨이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한글이 그렇게 대세가 될 수 있을까요? 중국어의 글로벌 영향력은 물론 대단하죠, 리웨이 군. 하지만 언어와 문자의 확산은 단순히 사용자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접근성과 학습 용이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칠판에 간단한 비교표를 그렸어요. 중국어, 영어, 한글의 학습 곡선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보세요. 한자를 익히는데 필요한 시간과 한글을 익히는데 필요한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러한 효율성이 한글의 글로벌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슬라이드를 넘겨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글이 문자가 없는 소수 언어들의 표기 체계로 채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 네팔의 키라족 등이 자신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들렸어요. 이런 사실을 처음 들어본 모양이었죠. 왜 그들이 한글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한글의 과학적 설계 덕분이에요. 한글은 거의 모든 인간의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죠. 또한 배우기 쉽고 쓰기 편리합니다.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한글이 영어 알파벳처럼 국제적 문자가 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마이클. 물론 영어 알파벳이 가진 역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완전한 대체는 어렵겠죠. 하지만 특정 분야, 특히 언어학적 연구나 소수 언어 보존 분야에서는 한글의 역할이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히로시가 질문했어요. 한글의 디지털 환경 적응성은 어떤가요? 현대 기술 시대에도 경쟁력이 있나요? 훌륭한 질문이에요, 히로시 군.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 특히 적합한 문자예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는 컴퓨터 코딩과 유사한 논리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한글 자판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타이핑 속도를 낼 수 있는 키보드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한글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었어요. 한글의 가장 큰 가능성은 인공지능과 언어 처리 분야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규칙적이고 논리적인 한글의 구조는 기계 학습에 이상적이에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글 기반 AI 언어 모델의 학습 효율성이 다른 문자 체계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죠. 중국에서 온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한글의 글로벌화가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언어와 경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한글의 확산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수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관광객 유치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학당 설치 국가와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강의를 마무리하며 세계 각국에서 한글날을 기념하는 행사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이제 한국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공유하는 문화유산이자 소통의 다리가 되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의 비전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죠. 수업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그중 한 학생이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 물었죠. 칠판에 한글로 그녀의 이름 에밀리를 써주었습니다. 와, 정말 쉽네요. 이렇게 간단히 배울 수 있다니 놀라워요.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의 반응을 보며 미소 지었죠. 이것이 바로 한글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한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일은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 한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든 것을 마무리할 완벽한 기회였어요.
다음 날 아침 강의실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첫 강의 때 보이던 무관심한 표정들은 온데간데 없고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한 눈빛들이 제게 향했죠. 히로시, 리웨이, 케이타는 물론이고 마이클, 에밀리까지 모두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이자 한글 여정의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눌게요. 한글의 미래, 세계의 언어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프로젝터에 한글의 미래 과거의 유산, 미래의 열쇠라는 제목의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글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여는 열쇠죠. 지금까지 우리는 한글의 창제 배경, 과학적 우수성, 문화적 가치,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글로벌 확산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제 그 미래의 가능성을 탐색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겨 디지털 시대의 한글 활용 사례들을 보여주었죠. 디지털 시대의 한글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바일 키보드에서부터 AI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에 이르기까지 한글의 체계적인 규칙 기반 구조는 컴퓨터가 처리하기에 이상적입니다.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영어가 이미 디지털 세계의 지배적인 언어로 자리 잡았는데 한글이 경쟁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마이클. 영어의 지위는 분명 강력하죠. 하지만 디지털 세계는 다양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한글의 논리적 구조는 큰 장점이 되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글의 교육적 활용 사례들이었어요. 한글의 또 다른 미래는 교육 분야에 있어요. 한글의 체계적인 설계는 언어 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 새로운 문자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있죠. 리웨이가 질문했어요. 한글의 원리가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복잡한 문자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리웨이 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글의 음소 체계를 먼저 배운 후 한자로 넘어가는 방식이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진행 중이죠. 다음 슬라이드는 세계 각국의 문자 없는 언어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는 아직도 문자가 없는 언어가 수백 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런 언어들이 사라지면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도 함께 사라집니다. 한글의 가장 흥미로운 미래 중 하나는 이런 언어들을 보존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케이타가 눈을 반짝이며 질문했어요. 그런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나요? 언어학자들과 한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글 세계화 프로젝트라는 팀이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소수 언어 공동체와 협력하고 있어요. 그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작업이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서의 한글 활용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능적 도구를 넘어 이제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어요. 현대 디자인, 패션, 건축에서 한글의 미학적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죠.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와 철학적 의미는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창작의 영감을 제공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한글을 활용한 현대 예술 작품들을 보여주었어요. 학생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죠. 한글의 미래는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지식과 문화를 담는 그릇이자 소통의 다리예요.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의 이상은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죠. 마지막 슬라이드에 한글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금과 석유보다 귀한 보물입니다. 그것은 한국만의 자산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적 유산이에요.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가 더욱 연결될수록 한글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시간에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도 한글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에밀리, 한글은 아마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자일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을 둘러보았어요. 여러분, 이번 학기 마지막 특별 활동으로 미니 한글 클래스를 열면 어떨까요? 30분 만에 한글의 기본을 배워보는 시간이요. 교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놀랍게도 거의 모든 학생들이 남았죠.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의 기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니은은 혀가 위잇몸에 닿는 모양이고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흥분을 읽을 수 있었어요. 30분 후,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죠.
히로시, 리웨이, 케이타, 마이클, 에밀리 모두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며 환호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 회의적이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한글에 매료되어 있었죠. 세종대왕의 한글이 550년이 지난 지금 하버드 강의실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해 진력 하버드 캠퍼스의 붉은 벽돌 건물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문득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하던 그 순간을 상상했죠. 그가 처음 한글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그 문자가 550년이 지난 후 지구 반대편 하버드 대학에서 이토록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글은 오래된 역사서 속에 갇힌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인류의 마음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달이었죠. 오늘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 속에서 저는 한글의 영원한 생명력을 보았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